이전에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타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교의 중관론하고 해겔의 변증법입니다. 이 둘은 이분법을 해소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구조적으로는 같아요. 이 정과 반 이렇게 해놓고 불교의 중관론은 이 정과 반이 서로 이 모순과 대립을 일으키는 이 대립상이 각자 연기적으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 의지해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둘 다 자성이 없어서 공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겔의 변증법은 정과 반이 일으키는 모순과 대립을 없앨 수 있는 어떤 합치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불교의 중간론은 순간에 이분법은 타파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사유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서 다시 이분법적인 사고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분별 작용을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으로 가버리면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이분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해겔의 변증법은 이렇게 서로 모순과 대립을 일으키는 대립상이 합으로 일치점을 찾았다고 해도 이게 또 다음 단계에 정의되고 반을 만들어서 대립상이 또 생기고 여기서 또 합을 또 만들어내고 이 합은 또 그 다음 단계에 정의돼서 또 반을 만들고 이게 또 다시 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같은 이분법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의 공사장 이후로 인간 의식에 대한 탐구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의식도 발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 수학만 잘하면 나머지 과목도 성적이 올라갈 거라고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몇 년 전에 그 댄 브라운이 쓴 소설 오리진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인공지능을 인간의 다음 진화 모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인간 진화로 엮어서 설명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발전한 컴퓨터지 인간 진화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진화는 의식의 진화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의식은 이분법 구조에서 시작이 되는데 의식 진화는 이러한 이분법과 같은 의식 구조의 변화로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우리의 의식은 아주 기본적인 이분법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본적인 이분법 차원의 구조가 어떻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지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영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인식 가능한 대상을 왜 환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건 모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세계에서, 개별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주관적인 인식은 환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만 보이는 것. 그래서 타인과는 어떤 객관적인 교류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인식은 가능한데 나만 알고 있으면 그거는 어젯밤에 꾼 꿈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인식은 가능하지만 그 인식 가능한 대상이 객관적으로 공유될 수 없고 보편적이지 않아서 주관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 환영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인식 대상이 왜 다 주관적이기만 하냐? 눈앞에 보이는 컵이나 또는 역사적인 사건 같은 거는 인식 대상이면서 객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과 별개로 존재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별개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들도 객관성이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경험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험의 거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사물과 사건이기 전에 각 개인의 의식에 있는 사물이며 사건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며 사건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내 의식 안에서 내가 외부의 컵이 있음을 믿고 있고 어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내가 믿고 있는 거지, 그게 보편 객관적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랑 이제 프로세스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누군가는 전혀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만 해도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그게 어떤 정사처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바탕이 되겠지만, 저는 다른 연대기도 많이 봤거든요. 전혀 다른 역사에 대한 해석도 받고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어떤 것들도 봤고,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도 봤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같은 것도 객관성이 있기가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뭐 물질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조건만 가지고는 그게 객관일 수는 없어요. 일단 몇 명이 확인해야 객관입니까, 그게? 그리고 내 앞에 놓인 컵도 그 순간이 지나가면 바로 과거가 되고요. 내 인식 안에 기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은 보편적 객관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환영입니다. 그럼 인식할 수 없는 건 왜 실제일까요? 자, 인식할 수 없는 것, 이것은 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러한 개념들을 잘 살펴보면요,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찾아 헤매던 영원불멸하고 고정불변의 객관 실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편재하고 모든 존재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아니기도 한 신이라는 개념하고도 꼭 맞아떨어져요. 실제의 속성인 공함이 객관인 이유는 공은 인식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영원불멸할 수밖에 없고 고정불변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우리 사적인 개별적인 인식 범위 안으로 들어와서 주관적으로 왜곡될 수 없어서 객관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해서 고정불변의 절대성을 갖게 되니까요. 그래서 공은 영원한 객관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객관성으로는 기능할 수가 없죠. 아까도 말했듯이 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모든 경험의 시작과 끝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인식할 수 없는 대상을 인식할 수 없으므로 인식해서 환영의 세계에 들여옵니다. 그게 저번 영상에서 얘기한 거였죠. 그렇게 인식할 수 없음이 인식할 수 없음으로 규정돼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이 상태는 곧 이 인식의 순간에 없음과 있음이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없음과 있음이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이 상태는 0과 1, 비트 구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인식할 수 없음을 인식하는 동시에 0과 1이 동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비트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 세계가 나타나요. 이걸 객관의식 층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이 객관의식 층에서는 비트 구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식 구조 모델인 함명 구조와
이중오각형 구조가 나와요. 이 의식 구조 모델에서 새로운 의식 차원을 표상하는 부도 코드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없는 공인, 객관 실제는 주관적 환영인 인식의 세계에 들어와서 순수한 객관 인식 구조를 구축하면서 이분법 구조가 있던 의식 세계를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도록 해요. 그런데 이 인식된 공인 객관 실제 자체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객관 실제는 비트 구조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이 없다는 게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진공 상태도 그 자체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공도 진공이 아닌 어떤 것의 사이에서 나타나 있게 되죠. 그래서 없음, 공, 무한인 실제는 인식 대상들의 관계를 사용해서 상징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돼요. 그리고 없음, 이 공, 무한인 실제는 곧 우리의 의식이에요, 결국. 이 비트 구조의 차원 변화를 통해서 공은 무한히 높은 차원으로 자신을 표현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곧 의식의 진화입니다. 공은 0과 1의 경계로서 존재해요. 0이나 1이 아니고요. 0과 1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모든 인식 경계가 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의식 구조는 공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0과 1, 그러니까 이 비트 구조의 차원 변화를 통해서 이 공이라는 의식의 본질적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새로운 영토입니다. 이 객관의식은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이전에 존재하는 공을 인식하면서 출현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타난 의식은 이 공함을 그 특성으로 갖게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의 본질적인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도 나의 어떤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근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의식도 의식의 그 근원을 알기 위해서는 의식이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공함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식은 공함을 인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그 본성이 공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객관성을 공, 즉 없음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없음은 언제나 있음과 함께 하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비트 개념처럼 없음과 있음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제가 그게 그 이분법에서는 없다, 있다가 이분법으로 존재했지만 이게 동시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인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공존하는 구조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개념이 없음, 이 공이에요. 그리고 그게 곧 의식이 가진 특성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공함, 이 없음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을 인식하고 존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 세상 만물을 인식행위로서 존재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 세계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외라는 개념은 존재해도 실제로 제외되는 대상은 없어요. 인식 범위에 들어온 모든 것은 인식 대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식 대상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의식이 자기 자신의 특성이 객관 실제로서의 공을 인식하게 되고 공이라는 객관 실제는 비트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인식 경계로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의식의 이러한 공한 성질이 투영된 장소가 바로 평면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의 특성과 함께 평면은 몇 차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